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불편한 건 너무 불편하죠. 칭찬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비판은 피하고 싶고, 제안을 하면서도 거절은 피하고 싶고, 월급과 매출이 오르는 건 원하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건 반갑지 않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지만 그 결과까지 사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작가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약 내가 햇볕과 따스함을 받아들인다면 천둥과 번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습니다. 햇볕과 따스함만 한 세트가 아니라 햇볕의 따스함과 천둥 번개까지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을 마주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시 6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부터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또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 경제상식도 쌓아드릴 수 있는 기회,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은 두 글자인데요. 정답이 기존의 디젤 열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차세대 열차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랑 민간기업 등 7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이 사업이 있는데요. 2027년까지 321억 원을 투입해서 열차를 제작을 합니다. 또 충전소와 검수시설 등의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인데요. 저장된 이것을 통해서 전기를 생성하고요.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게 하는 원리입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요. 에너지 효율은 디젤의 2배 이상이라고 하네요. 또 한 번 충전하면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열차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 연료는 뭘까요? 두 글자인데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또 이미 자동차에 쓰이기도 하고요.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힌트, 원소 기호는 H. 시중에서 이걸로 달리는 차량을 또 우리고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으로 그 정답 두 글자 원소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장 보니까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났더라고요. 네, 처음에 FOMC 이게 우리 시간으로 3시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거 네. 앞두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별로 뭐 기대할 게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 0.7, S&P 500 0.43, 나스닥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FOMC가 매파적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락하다가 갑자기 무슨 뉴스가 나왔냐.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죠. 이때 1월 달에 기억해 보시면 인공지능 AI 칩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요게 1월 달에 발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한 거였어요. 네. 근데 요거 철회할 계획이다. 라는 소식에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 30% 넘게 상승 마감하면서 3%. 네, 전반적으로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장중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도 보였어요. 네, 뭐 일단 기준금리는 뭐 예상대로 3연속 동결했습니다. 네. 4.25에서 4.5%고요. 이 FOMC 회의를 보면요, 어떤 회의에 보면 경제 전망 요약이 발표되고 이 점도표,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 회의에는 경제 전망 요약 점도표 업데이트되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369, 12월에만 네, 맞아요. 그건 이제 안 됐고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주목한 게 이 발표 끝나고 나서 기자간담회죠. 무슨 얘기 할까잖아요. 이때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무역 적자 제외하면 경제 상황 견조하다.
지금 우리 미국 경제 괜찮다. 사실 침체 얘기 나왔는데 연준의 판단은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겁니다. 당장 노동시장이 위축되거나 뭐 인플레이션 증거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3월보다 커졌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이 없을 수 없잖아요. 때문에 이 물가 안정 등 연준의 목표가 내년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을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통화 정책이 보자면 실업률 물가 상승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금리 수준 보자면 4.25에서 4.5잖아요. 이게 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선제적으로 금리 내리면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가 수준이 여전히 목표치보다는 높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라면서 선제적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요. 역시 뭐 이 파월이 자주 하는 말 있죠.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 보고 하겠다. 네. 데이터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생각 있니? 만날 거니? 라고 물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파월의 답변은 연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경제 데이터와 전망 등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만날 생각 없다. 고려 대상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관세 영향이 경제 지표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고 앞날은 또 불안하기도 하고 물가는 여전히 빠르게 내려오질 않고 있고 한국은행도 지난번에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죠. 네, 여기서 이제 이창용 총재 제외하고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 동결 지지했거든요. 의사록을 보니까 여전히 큰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 외환시장 변동성,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감안할 때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관세나 추경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데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6명 중 5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1명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겠죠. 네. 이게 이제 신성환 의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요.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성장률이 둔화되면 당연히 물가도 사람들이 이제 아예 소비를 안 하니까 떨어질 거다. 이걸 고려하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고환율 우려가 있고 수도권 주택 가격이 불안하니까 0.25%포인트만 낮추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금융위원장도 기자간담회 가졌는데요. 하반기 대출 규제 더 타이트해지지 않습니까? 그 네네.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한 거죠. 사실 이게 정치적 이벤트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이벤트. 네.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자면 그 금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일정들이 있지만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대출 금리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합니다. 가상 금리를 부과해요. 그러면 새롭게 금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DSR에 따른 대출 한도를 재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아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출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연 이 차주가 얼마나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를 재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차주가 돈을 잘 갚기 위해선 대출을 요 정도까지는 줄여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예정대로 이제 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은행과 이금융병,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이 모든 스트레스 금리를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1.5%포인트 인상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1.5%포인트를 더 붙여서 한도를 산출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는 그냥 뭐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없이 다 올릴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비수도권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수도권보다는 낮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는 2단계예요. 수도권이 1.2%포인트고요.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인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1.5%포인트로 수도권, 비수도권 다 높일 계획이었어요. 예. 수도권만 높이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부동산 시장 상황 보고서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그간에 정치권, 건설업계 중심으로요. 야, 비수도권은 DSR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서서 이제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비수도권만 예로 두면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 이게 비수도권 부동산 침체 이거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으니까. 양극화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위가 입장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지난달 기준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5만 2천 가구가 넘는데 이게 전체의 76%입니다. 네. 일단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금리를 올린다라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거를 더 가정을 해서 스트레스 상황을 더 가정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게 7월부터는 더 타이트해진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수는 있다. 그럼 과연 그게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맞아요. 그 비수도권의 미분양 난 원인이 대출 규제가 심해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분양가가 급등하고 공급이 과잉되니까 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건데 대출 규제 푼다고 부동산 수요 살아날까?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실제로 봤더니요. 지난해 4대 은행에서 취합한 6대 광역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DSR이 28.6%예요. 네. 규제가 40%거든요. 이미 규제 아래에 있다. 한참 못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풀어줘도.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수도권은 시행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약간 과열 양상도 조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단계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했더니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월별 분기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서 기존 입장 재확인했고요. 증가 속도 보면 연간 목표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라면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 규제의 역설을 지역 부동산이 딱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뭐 취득세 이런 거 중과 올라가다 보니까 똘똘한 한채에만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서울, 강남 이렇게도 몰리게 되고 하여튼간 좀 다른 정책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한번 또 지켜보고요. 예금자 보호한도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현행 5천만 원인데 1억 원까지 높이기로 작년 말에 법은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언제 시행되는 거냐? 그쵸.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건 담당 이제 그 기관이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금융위 목표는 9월 1일부터입니다. 이거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했고요. 사실 근데 예금자 보호한도 적용받지 않는 곳이 있어요. 상호금융업권인데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이거 개정해가지고 예금자 보호한도 여기도 이제 똑같이 올릴 계획입니다. 이런 데들은 이제 자체 중앙회에서 맞아요. 기금을 운영을 하면서 예금자 보호 금액으로 쓰는 거죠. 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여기는 이제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인데 어차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도 이제 자체적으로 그 자신들의 법을 개정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금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기금이 바로 예금보험료거든요. 그럼 한도를 높이면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금 보험료 인상은 요거는 이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요거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어디가 얼마나 더 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금 보험료가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예금자한테 주는 이자도 좀 낮추는 거 아니냐. 네, 전가되는 거죠. 어쨌든 요거 이제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목표는 9월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해서 예금 돌려주지 못해도 법으로 정한 한도만큼 보호해주자라는 제도예요. 그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금융사 파산하면서 논란 나오니까 2001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5천만 원이었어요 한도가. 그런데 24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24년만 이제 2배로 올리는 건데 이제 이 우리 예금자 보호한도가 조금 낮긴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억 5천만 원, 일본이 한 9,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5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제 1억 원으로 높이면 좀 비슷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면 문제가 뭐냐면 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커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실한 쪽으로 뭔가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뭔가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해야 되는 곳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면 저축은행 예금이 16에서 25% 증가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요. 은행권 자금이 이 금융권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이 금융권의 예금 금리는 내려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예금을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높여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객들은 올 텐데 굳이 뭐하러 우리가 높이 예금 금리를 많이 주냐. 그러면 저축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 올라가면 돈이 몰리니까 금리를 자신들의 낮추겠죠. 조달 금리는 떨어지겠네요. 네네네. 네. 원가 인하 이런 효과가 저축은행에는 그렇죠. 생기는 네네. 거고요. 또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대국민 사과 발표했잖아요.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뭐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핵행 사태 이후 19일 만에 공식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 대표가 사과한다 그래서 달라진 거 없거든요. 회장이. 그 회장이. 네. 근데 너무 늦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상징적인 거의 3주 만에. 내용이잖아요. 예, 네네. 예. 어쨌든 내용은 뭐냐면요.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이다라고 하고 뭐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회장이 사과를 했다라는 거고요. 아쉬운 점은 이 뭔가 이 소비자들이 아니 도대체 회장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한창 높아질 때야 메시지를 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조치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SK텔레콤 불안하다.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래라고 하는데 1년 2년 만약에 약정이 네. 걸려 있다면 이 약관상 이게 그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는 야 이거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는데 고객들이 바꾸는 걸 막아서야 되겠느냐 면제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요청을 냈어요. 네. 이와 관련돼서 최태원 회장이 이게 이용자의 형평성, 법적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논의 중에 있다. 이사회 멤버가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다라고 답했어요. 앞서서 SK 대표한테 유영상 대표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라면서 밀었거든요. 근데 회장 역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연계돼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가 잘못한 건데 약관을 문제 삼아서 위약금을 물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국회는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고요. SKT는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 위약금 만약에 다 없이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이 우르르 또 빠져나갈 테니까. 제가 나온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네. 분석을 봤는데 한 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SKT 입장에서는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실행할 수 없을 거다라는 뭐 분석들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그걸 행할 것인가 SK텔레콤이. 그게 또 이제 귀초를 주목받는 거고요. 2555님이 종이신문 읽는 대신에 성공예감 듣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경제 뉴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또 시간도 아껴드리는 거고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24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두 글자 원소 이름인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직접 전기로 충전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이 연료전지를 쓰면요. 요거를 말 그대로 연료처럼 투입을 해서 그걸로 실시간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모터를 돌리게 됩니다. 또 정부에서는요. 시속 150km 이상, 한 번 충전해서 600km 이상을 달리는 열차도 이것으로 달릴 수 있게 제작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사용하는 이 연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도 합니다. 김정민님 정답을 우리말 두 글자가 아니라 하이드로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좀 유식하시네요. 하이드로젠 좀 있어 보입니다. 하이드로젠이 그 물의 근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H2, 그러니까 요 H 두 개에다가 산소가 결합이 되면 또 이제 물이 되기도 하죠. 3887님이 저는 일산에서 이것 전기버스를 몰고 있는 기사입니다. 정차 시에 뒤에서 물이 줄줄 흐른다는 단점이 있지만 깨끗한 물이라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물이 나오죠. 근데 그건 이제 깨끗한 물이고요. 2968님이 암소 아니고 이거이라고 힌트 겸 정답 보내주셨고요. 박엄석님은요. 박엄석님 오늘 처음 듣는데 제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정답 적어보냅니다. 오늘 저에게 행운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처음 들으셨군요. 초심자의 행운이 또 여기서 생겨나네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시간, 퇴근 시간 아니면 점심 시간이겠죠.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아니면 누구랑 뭘 먹지? 이것도 참 고민이 되는데요. 점심시간에 숨어있는 직장인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발상 경제 시간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교수님도 점심 메뉴 많이 고민하세요? 크게 뭐 인생의 낙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모든 직장인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생각해 두셨어요? 오늘은 친구랑 만나서 점심 이 앞에서 먹기로 했는데 아직 메뉴를 못 정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메뉴를 정하고 빨리 식사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점심 메뉴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식당 메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직장인 점심 메뉴 사실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았는데요. 네. 잡코리아가 2023년 직장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점심 선호 메뉴 1위는 백반정식이었어요. 25%로. 그리고 그게 제일 고민 없이 먹을 수 그렇죠. 그냥 있으니까. 가서 바로 먹으면 되니까 보통 그렇죠. 오늘의 메뉴잖아요. 그게. 2위는 11%로 김치찌개. 김치찌개 정말 저도 많이 먹는데요. 언제 먹어도 뭐 맛있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뭐 이제 편의점 조시락,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뭐 샌드위치, 순댓국 등의 이런 순서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무난하게 우리가 딱 들은 순간 그렇지 할 정도로 한 이유는 이제 단순히 맛이나 이제 취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조사에 의하면 복승답으로 들어봤더니 왜 이런 메뉴를 선택했냐 물어봤더니 음식의 가격이 61%.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음식의 맛이 54%, 3위가 음식이 빨리 나오는 곳이 27%. 그러니까 직장인들로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이 뭐 음식의 양, 어제 먹은 메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함께 먹는 상사의 컨디션 등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함께 먹는 상사의 컨디션까지요? 그렇죠.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 근데 이제 점심 메뉴 앞에서도 뭐 백반집이 1위라고는 했습니다만 꼭 가던 곳만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이것도 관련된 또 조사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마이크로 미램 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가 2015년에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의 점심시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네. 여기서 봤더니 직장인의 66%는 점심시간마다 자주 찾아가는 회사 근처 단골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자기가 항상 가는 단골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그렇죠. 근처에 엄청 식당은 많지만 사실상 저도 생각해 봤더니 자주 가는 데는 3-4군데 절대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현상은 게임 이론의 조종 게임의 이론인데요. 네. 이 조종 게임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잘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뭐 이런 안전한 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가게보다 이미 다수가 많이 가는 가게를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줄 서 있는 가게가 왠지 더 그렇죠. 있어 보이죠. 우리 뭐 보통 여행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배고파 뭐 먹지 이러다가 항상 가는 게 그 뭐 차다부동가 아니면 길거리에 갔는데 줄이 서 있어. 그럼 거기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외부 네트워크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가던 데만 가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권송이님은 점심 메뉴의 꽃은
더우나 추우나 순댓국 아닐까요? 그렇죠. 저도 제일 좋아하는. 순댓국은 뭐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쵸. 일주일에 한 2번씩 먹어도 맛있고요.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을까 고민 중인 한데. 또 이렇게 떠오르면 또 먹고 싶죠. 그렇죠. 또 점심시간 가까워질수록 점심 먹으러 언제 나갈까? 요것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모든 직장인들이 사실 고민하는 건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직장인 점심시간이란 게 12시가 보통 이 그쵸. 기준이잖아요. 11시 때도 있지만. 그럼 이제 사실 12시 한 11시 40분 정도부터 되면 배가 고프고 위에 있는 상사, 뭐 과장, 부장, 뭐 임원 등이 12시 전에 나가면 아싸 이러면서 그죠. 부장님이 11시 40분에 그쵸. 나가면 나도 한 5분 뒤에 나가도 그쵸. 되지 않나? 그죠. 왜냐하면 5분 뒤에 나간 이유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분이 나가실 때까지 눈치를 보면서 나간 거 확인하고 이제 가자 이러고 딱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 메신저로 서로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 상사가 12시가 넘었는데도 안 나가고 있다. 네. 난 약속도 있는다. 난 배고픈데. 이런 보통은 이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점심시간이란 게 공식적으로 12시라고 하더라도 상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사가 먼저 나가야지 부하 직원이 나갈 수 있는 조직 내 신호 체계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신호 게임이라고 분석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눈치 게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아니면 어. 상사가 안 나가더라도 동료 한 명이 저 오늘 점심 약속 있는데 이러면 나가면 순간부터 저도 이러면 나가잖아요. 제가 오늘 좀 약속이 좀 먼저 있어서요. 먼저 나갔다 좀 그쵸.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저도요? 좀 있다가 시간 저도 이러는데 앞에서 누가 먼저 이거를 하냐, 이게 신호 게임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정적을 깨고 누군가 나가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점심 시간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점심시간이 자기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눈치와 집단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다 그쵸. 보니까 이 점심시간이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사내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회사마다. 맞아요. 사전에 합의된 점심시간이 있다. 12시부터 1시다. 이러면 그 사이에 12시 넘으면은 약속이 있든 상사가 없든 내가 먼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팀 분위기가 유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선두주자로 나가기가 부담스럽고, 또 이런 데는 점심시간도 자유롭지 않으면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경직됐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눈치 게임이라고 부르는 걸 학술적으로는 이제 신호 게임, 그렇죠. 시그널링 게임이라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여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사들이 많다 보니까 새벽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직군도 다양해서 점심시간이 되게 이른 편입니다. 보통 11시 반 정도면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빨라져요. 11시 20분, 11시 10분, 11시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까지 빨라질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에서 몇 년 전까지 제가 여의도 살았거든요. 네. 근데 직장인들이 이렇게 점심을 빨리 먹지 모르고, 작년에 누구랑 이제 점심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예.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고기를 먹자 이래서 점심에. 예. 고깃집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다고 12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점심시간인데 12시에 오라고 물어봤더니 여의도에선 12시 되면 사람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바퀴 돌죠. 그래서 갔더니 진짜로 좀 일찍 갔는데 11시 반부터 사람이 꽉 있다가 30분 지나니까 12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선점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서 누가 먼저 퇴근하냐, 특히 가장 중요한 휴가를 언제 좋을 때 쓰냐, 네. 이 황금 시계, 이런 게 시간 선점 경기인데, 이거 관련돼가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죠. 누가 먼저 기다리지 않고 가서 빨리 먹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여의도 일대엔 이런 미묘한 심리전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직장인들 한 번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좀만 10초라도 늦게 들어와서 꽉 차 있으면 맞아요. 여기 중에 일부 사람이 나갈 때까지 1, 2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거의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일찍 먹게 되다 보니까 여의도 이 증권가 쪽에서는 11시가 거의 뉴 노멀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 이게 뭐 런치를 브런치 타임으로 이름 바꿔줄 테니까 이제부터 10시부터 12시에 먹어, 이럴 일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1시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게 요즘에 어떤 기사 봤더니 워낙 점심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이렇게 2시간으로 잡아놨지만 실제로 1시간만 쓰라고 아하. 이렇게 뭐 규정을 뒤로 지어놓은, 언제 나가든 딱 1시간 안에 1시간만 들어와라. 써라. 그래서 이런 뭐 복무 규정 같은 거를 강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특정 이제 금융회사 이야기인데 또 그 그렇죠. 안에서는 영업 직군인데 점심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영업인데 이렇게 규제해서 되느냐, 또 이런 반발도 그 안에서 또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유성환님이 점심 메뉴는 구내 식당 그날의 메뉴로 정해집니다. 선택권이 없는 직장인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의외로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구내 식당이 있는 회사로 일부러 외부에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렴하니까. 전원향님은 여의도에서 점심 약속 잡는 거 너무 힘들다고. 예약하기도 힘들고 막 몰리니까요. 박주영님은 순댓국은 하루에 2번 먹어도 2번 다 맛있어요.
또 중요한 게 메뉴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누구랑 먹느냐 아닙니까? 왜 점심 시간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여기서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있었는데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과장, 부장, 뭐 임원 같은 고참들은 점심 시간을 근무 연장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윗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까 그 말했던 마이크로벨 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네.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었어요. 점심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그렇죠. 근데 이 조사 결과 20대가 71%, 30대가 68%, 40, 50대가 63%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나 40, 50대는 별 차이가 없이 다들 이거는 직장인들이 연령하고 크게 상관없이 6명 중에 7명 정도는 대다수가 직장 시간은 오롯이 쉬는 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고참들도 야 점심 시간은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고 이건 근무의 연속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약간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직장인들의 33%는 점심 시간을 회사 내 감정 노동을 피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감정 노동이 직장생활 자체 감정 노동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여성과 젊은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은 2명 중에 1명이 직장에서 겪는 감정 노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심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 왜 휴식 시간까지 점심 시간까지 부장님이랑 같이 해야 하느냐 그렇죠. 이런 불만 나올 수 맞아요. 있겠네.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 혼밥이 일종의 이제 감정 노동을 피하는 이제 휴식 시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또 한쪽에서 이게 혼밥이 과연 좋냐 이런 또 의구심이 있는 직장인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혼밥 이런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또 자기 정비 시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밥을 혼자 먹는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되게 오, 독특하다고 그래야 될까? 좀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들 당연하게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혼밥하는 보는 것도.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또 반대로 동료랑 점심을 같이 먹으면 회사의 팀워크가 좋아지느냐? 이건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조직내에서 종종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팀워크가 좋아진다 해서 동료랑 먹든지 아니면 상사랑 먹든지 팀이랑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찍 그 막 콩나물 같은 오늘도 저 버스 타고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버스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왔는데 그 시루 같은 버스 지하철을 이겨내고 와가지고 또 거짓 웃음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선한 미소를 지면서 하루 종일 내내 거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이제 드디어 점심시간인데 이러는데 동료 만나거나 상사랑 밥 먹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건강한 팀이라 하면 꼭 함께 밥 먹을 자유도 있겠지만 혼자 먹을 자유도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합이 목적이라 그러면 근무 시간 중에 근무 시간 외 말고 근무 시간 중에 뭐 더 좋은 자리라든지 단합할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먹는 쪽으로 해야지. 아야 이거 식사는 팀워크에서 꼭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철 지낸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진희님은 또 1시간이라고 점심시간 해도 식당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은 너무 짧다고 또 혼자 먹는 게 편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춘구님은 여의도 국회 도서관 구내식당이 맛있다고. 오 맞아요. 국회가 유일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맛있어요. 여기 좀 소문 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 가셔서 책도 보시고 밥도 여기 좀 저렴하다고 하고. 네.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은정님이 도시락 싸갖고 다닙니다. 요즘 점심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누가 밥값을 내느냐? 이것도 고민거리 아닙니까? 점심에. 이거 정말 최고죠.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했던 사내 식당에서 먹는다거나 네. 뭐 팀비로 먹는다거나 뭐 이러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 나가거나 아니면 사내 식당이 없어서 누군가가 내야 된다. 이러면 선배가 낼지 더치를 할지 고민이 있잖아요. 이게 다 동기들이면 편한데 그냥 더치페이 하자. 근데 선후배 관계일 때는 애매해지죠. 그렇죠. 뭐 이런 게 약간 게임 이론에서 공공재 게임 이론 비슷한데 누군가가 계속 비용을 부담하고 누군가 계속 무임승차하면 하다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왜 안 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더치페이라는 게 요즘에는 좀 흔해졌지만 저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더치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 사이라든지 상사랑 먹다 후배랑 먹더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다 보면 약간 불만이 생기고 동기라 그래도 어떤 애들은 밥은 먹고 커피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밥값이랑 커피값은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것도 3-4번 지나가면은 대놓고 야 너는 맨날 내가 밥 사고 넌 커피만 사? 이렇게 말하면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교환 등가가 안 맞으니까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경험담 아닙니까? 좀 맞아요. 너무 리얼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밥을 항상 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먹기 때문에 얻어 먹으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음식을 못 시키겠어요. 그래서 전 무조건 사는데 예. 그러니까 친구들 저 만나면 당연히 제가 사는 줄 알고 밥을 제가 사니까 그런가 보다고 커피를 사는 건데 어느 순간에 3-4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등가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말은 못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민인데 방송 듣는 분들은 참 좀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상위 미덕이었지만 요즘에 이제 서로 부담 주지 않게 알아서 적당히 이제 나눠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그래서 요즘엔 또 그 테이블 오더, 뭐 키오스크 이런 맞아요. 거에서 더치페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자기 카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딱 나눠서 또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또 많아지고 있는 거. 또 문화가 그렇게 또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다. 또 점심 시간에 아예 저는 그냥 점심 안 먹거나 간단히 먹고 헬스장 갔다 올래요. 요가하러 갔다 올래요. 아니면 책을 볼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맞습니다. 이거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외식업계 뉴스레터 외계레터가 구독자들한테 점심시간에 설문했는데 뭐였냐면 점식살 2개로 나눈 거예요. 간단히 먹고 갓생살, 그러니까 뭐 헬스클럽 가거나 뭐 운동, 그리고 든든히 먹고 그냥 오후 버티기였는데 이 둘 중에 가장 선호하는 건 60%로 간단히 먹고 갓생 사는 점심 스타일이었어요. 갓생. 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 삶을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뭐 참 빨리 먹고 헬스를 한다거나 운동을 간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특히 이게 장점이 간단히 먹으니까 돈이 굳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인 사람들은 든든히 먹고 오래 버텨야 된다는 사람이 약 40%였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먹고 일해야지 배가 안 고프니까 업무 집중도 높고, 그리고 밥 먹고 낮잠을 자지 편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또 점심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업무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2022년 한국조리학회에서 발표된 직장인의 점심 외식 소비에 따른 소비 감정 변화와 배민 외식법 강장 등의 이론 따르면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감정 변화가 있었대요. 근데 좋게 변했는데요. 직장인 중 10명 중 6명 이상은 점심 식사 후 긍정적인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점심 식사 외식 전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람이 44%였는데 밥을 먹고 와서는 이런 긍정적 표현하는 사람이 65%였다. 역시 배가 불러야. 그렇죠. 내 배가 불러야 되는 거죠. 배고프면 짜증나고 그쵸. 신경일적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던 사람이 37%였는데 17%확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 점심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잘 지내야지 이 하루의 기분과 이 하루의 컨디션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점심시간을 너무 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타이트하게 하면 직장인들이 하루 기분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또 이 방송 들으시는 이제 자영업자분들, 특히 직장인 대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조금 더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조사들에 따르면 이제 직장인들이 외식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잘 가지 않는 음식점을 물어본 것도 있거든요. 그 특징을 왜 안 가냐? 생소한. 그렇죠. 왜 안 가냐 그 식장. 예. 그랬더니 남성의 경우에는 몇 번을 가도 친근함이 없는 식당은 안 간다. 여성의 경우에는 매장이 청결하지 않으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가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고 친근감 있고 깨끗한 식당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친근함이 메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모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걸 또 알아야 직장인 고객 한 명이라도 더 또 잡을 수 있는 거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는 강제 단일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각 후보는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방송 토론 후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화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한덕수 후보 측은 국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11일 전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제 행보를 재개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직 부모님한테 전화를 못 드렸네요. 이거. 여러분 전화 통화는 그래도 하나씩 하셨죠? 예. 5710님이 아들이 아침에 민방위 훈련인지 예비군 훈련인지 나가면서 어버이날 선물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안아주고 가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는 어머니에게 꽃 선물 사가지고 요양원 면회 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특히 요새는 일찍부터 철이 들고 또 정서적으로 부모를 오히려 돌봐주는 자녀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심리학개론 시간에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아이들도 보면 좀 철이 빨리 드는 속이 네. 깊은 아이라는 그런 타입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요, 아이가? 네. 사실 원래 이제 이 관계라는 게 네. 정말 좋은 관계는 원래 둘만의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고의 둘만의 관계가 좋을 때는 사실은 결혼하기 직전인 부부 아닐까요? 사실 예비 부부. 제일 설레고 제일 좋을 때. 네, 그럴 네.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끼어들면 굉장히 예. 민폐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신혼여행 가는데 예, 거기 따라간다든지. 나도 같이 가자. 세 명이 가면 좀 투 플러스 원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얼마나 사실은 민폐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둘만의 아주 좋았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삼자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근데 예. 갑자기 시어머니는 전화가 와요. 어머니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아 뭐 요즘에 아침은 먹니? 그러면 이제 아들이 사실 엄마 나는 3년 내내 그냥 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그럼 뭐? 그래서 애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삼각관계라고 해요. 이런 관계를. 그러니까 한 명이 끼어드는 상황.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삼각관계 보통 이제 끼어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보통은 시부모님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실은 자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살고 있는 이제 당사자인 네. 거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한 명을 끼어들게 하는데 예. 그것을 이제 가족치료 용어에서는 삼각관계라고 하고요. 보통 부부가 굉장히 싸우고 갈등을 일으킬 때 그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아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왜 거기에 끼어들어오게 되느냐. 자의반 타의반.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아이가 아직은 자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뭔가 굳건히 경계를 세우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가 이혼한다, 우리 집에 뭐 빚더미로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이에게 굉장히 불안을 형성시키고 아이가 뭔가 이 가족을 구출하고자 또 부모님을 화해하고자 굉장히 여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아내랑 말싸움할 때 네, 아이들이 중간에 이제 와서 네. 제 입을 막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끼어들어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네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심해서 아이가 자신의 욕구라든지 자신의 감정을 거의 말하지 않고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괜찮니? 그럼 괜찮아 엄마 아무 일 없어. 이렇게 항상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부인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를 일컬어 삼각관계 희생양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다른 용어로 말하면 과대 기능이라고 합니다. 과대기는 좀 짠해지는데요. 네, 일종의 그 부모화라고도 네,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아이들의 유형도 있다고요? 이게 이제 과대 기능이라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좀 기능을 넘어서는 걸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기는 좁은 어깨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기니까. 예. 근데 그 아기가 갑자기 자기가 막 기둥이 되려는 거예요. 엄마 걱정을 하나도 없어. 내가 나중에 아파트 다 내가 사줄게. 엄마 걱정 하나도 없어. 내가 나중에 해외여행 다 보내줄게. 이런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희망을 좀 갖게 되고 우리 사실은 조금 이전 세대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형성되는데 하나는 정서적 부모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감정적으로 막 돌보는 거예요. 이른바 중재자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부모의 상담자가 돼서 부모의 고민을 다 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반대급부로 자신의 감정 표현을 굉장히 억압하기도 하고요. 부모의 감정을 들어주는 대신에 나의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안 하는 거죠. 난 안 힘들어. 학교 별일 없어.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도구적 부모라고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역할과 책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실제적인 어떤 뭐 가사 노동이 될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동생을 양육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 동생한테 거의 부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네. 들을수록 왜 짠해지지?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본인이 자녀를 이끌어줘야 하는데 네. 자녀에게 정서적으로라도 이끌려 다니는 부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린 자녀한테 기대는 분들도. 네. 이건 어떤 심리예요? 사실은 이게 자녀가 과대 기능을 하면 이게 그냥 하나의 역할이지 자녀의 어깨가 정말 기둥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모님이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가 과대 기능을 하면 할수록 그 자녀를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 한 넷이 있어도 한 명이 보통 그런 걸 도맡아서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뭔가 자기가 집안의 대소사 모든 걸 다 하기 시작하고 커서도 부모님 다 모시고 뭔가 뭐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이런 패턴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엄마 내가 해줄게.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농담 반 진담 반 나중에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줄 거지. 거의 뭐 초등생 중학생한테. 네. 근데 나중에 내가 해줄게.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벌써 정서적으로도 엄마 아빠에게 또 어깨가 되어주고 있고. 네. 근데 그 아이들도 뭔가 안에 욕구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참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네, 참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겉은 얼음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고 겉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내담자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감정을 접촉하다 보면 그 얼음이 이렇게 탁 터지면서 그 밑에 이제 화라산 같은 그런 어떤 뜨거운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5년 동안 진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나 스스로도 슬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다 참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 한마디에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팡 터지는 거죠. 네. 김지민님이 감정을 참는 아이는 나중에 얼마나 마음속에 감정들이 쌓여갈까요? 이렇게 보내주신 딱 그런 케이스. 네, 맞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한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은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의 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중심. 네, 가족의 역할에서 자기가 했던 것은 사회에서의 역할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굉장히 가족을 돌봐왔다. 그러면 직업도 돌봄 직업군을 가져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내가 부모님을 계속 부모님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계속 과잉 공감하다 보면 친구들의 고민도 자기가 다 들어주게 되고 온갖 동료들의 고민도 다 어떻게 보면 들어주게 되고 그러니까 과잉 공감을 하느라 번아웃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죠. 어떻게 보면 직업이 상담사가 아닌데 어릴 네. 적부터 막 마치 상담사처럼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자기 것을 또 잃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렇게 속 깊은 아이들, 네,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아이들이 네. 커서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강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친화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억눌린 감정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토대들 또 자기를 돌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를 좀 치유할 수 있는 토대들은 향후에 그 사람이 좀 더 너르고 깊은 토대에서 인간관계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책임감도 높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역할을 분명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좀 있네요. 네. 나뉘네요. 네, 오늘 같은 날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게 진짜 부모 자식 관계도 네.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만 다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건강하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 방법도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기는 좀 어려워요. 내가 아직 청년 세대여서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경제적 독립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정서적 독립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크게 뭐 부모님하고 내가 뭐 좀 단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부모의 감정과 부모의 욕구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금씩 찾아나가는 연습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증오하고 했는데 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주 5일 다 근무하셨고 지방에서 근무하셔가지고 주말에는 그냥 소파에 누워 있었던 건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거의 일을 안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단편적인 면만 보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는 아니네 라는 인식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조금 용서하게 되는 기점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의미에서 효도는 결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필요한 거죠. 네.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눈에 딱
보이는 단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또 하게 되니까요. 네. 보이지 않는 면도 보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특히 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주려고 하는 아이에게 네. 해선 안 될 말이요. 이런 거죠. 뭐 이제 가장 최악의 말은 너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다. 너 크면 이혼한다고. 너 결혼시키기만 하면 이 얼마나 옛날에는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아직도 치유가 안 되시는 중년 분들인데 사실은 치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의 최악의 말은 상대편의 배우자를 험담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엄마를 험담한다든지 엄마가 아빠를 험담하는 거. 사실은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남남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부모는 어떻게 보면 세 개인데 둘 중에 하나를 미워야 되는 상황은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겠어요. 부부는 님이었다가 저만 하나 찍으면 남이 되지만 네. 아이는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다 혈육인데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욕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 거는 아이한테는 너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이거는 진짜 참 아이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이죠. 그런 말은 하지 말자. 네. 그런 또 상황도 가면은 안 안 될 되겠죠. 테고요. 네. 혹시 그 성인이 돼서도 너 아니면 누구한테 내가 이런 얘기하니 너무 기대는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내가 부모의 고통을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겠지만 고통을 모두 흡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부부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말이더라도 둘이서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회적 관계와 조금 더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309님이 과잉 기능 제 얘기네요. 동생 3명 육아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오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중 관세 전쟁 또 그 여파로 상대적으로 또 뜨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세안인데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까지 왜 전 세계가 지금 시점에 동남아 국가를 다시 주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